이집트는 지난 2500년간 이집트 토착인이 아닌 외부 침략자에 의해 통치되어 왔습니다. 무함마드 알리도 이집트인이 아닌 외국인이었죠. 그는 오스만 제국령 마케도니아의 알바니아인 출신입니다. 프랑스군이 영국과 오스만 제국 연합군에 의해 철수한 후 오스만군이 다시 들어오기 이전의 이집트는 권력 공백이었고 600년간 이집트를 지배해오던 노예 용병 출신 맘루크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집트를 다시 장악하려 했습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1805년 오스만 제국 알바니아군의 사령관이 되어 맘루크 반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곧이어 그는 이집트 민중으로부터 총독으로 추앙받고 1811년 맘루크 잔존 세력을 축출하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또한 프랑스를 모방하여 이집트의 근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집트 최후의 왕조인 헤디브 왕조의 시작이죠. 그는 이집트의 영토 확장도 꾀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의 수단, 아라비아 반도의 헤자즈 지역을 차지하죠. 무함마드 알리의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국력을 가지게 됩니다. 헤디브 왕조의 이집트는 종교적인 색채를 버리고 독립적인 왕국으로서 이집트 지역을 근대화시키는데 힘씁니다. 그는 싸움만 할 줄 아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볼 줄 알았으며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초기에는 굳이 독립을 선언해 오스만 제국과 충돌하는 대신에 제국의 속주임을 자청한 덕분에 이집트는 독립적인 자치국처럼 운영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의 열강과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1821년에는 오스만 제국에게 반기를 든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빈 체제에 대한 반발 여론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은 그리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들을 상대하기 버거웠던 오스만 제국은 무함마드 알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집트는 그동안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1824년 그리스의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하지만 1827년 에게해에서의 결정적인 사건 나바리노 해전에서 오스만과 이집트의 연합함대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함대에게 참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1830년 발칸반도 남부에서 그리스가 독립국으로 승인받습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약속받았던 시리아 지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스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1831년에 시리아를 침공합니다. 당시의 오스만 제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였습니다. 당시 술탄이었던 마흐무드 2세가 뒤늦게 군대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미 근대화를 완성한 이집트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무함마드 알리의 맏아들인 이브라임은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 레바논 지역을 점령합니다. 기세를 몰아 아나톨리아까지 북상하여 1832년 12월 21일에는 코니아에서 대승을 거두며 같은 해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예멘 지역으로의 원정도 병행합니다. 1833년에는 아나톨리아 북부 큐타흐야까지 진출합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이번에는 오스만을 지지하는데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멸망은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써먹기 쉬운 장기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독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스만을 지지하게 됩니다. 1833년 5월 14일에 무함마드 알리는 어쩔 수 없이 오스만과 휴전 조약을 맺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는 군대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이집트 지역의 영구적인 통치권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크레타, 아라비아 반도의 헤자즈 지역, 시리아, 예멘의 통치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알리는 이브라임을 시리아 주지사로 임명합니다. 잠깐의 평화도 잠시 1839년 오스만이 시리아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이집트 오스만 전쟁이 발발합니다. 오스만 술탄 마흐무드 2세는 1839년 6월에 네지브 전투에서 참패하였고 해군마저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패배하자 제국은 와해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럽의 열강이 개입합니다.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던 무함마드 알리의 이집트가 오스만을 완충지대로 삼아 유지되던 유럽의 평화 상태를 위협한다고 느낀 것이죠. 이처럼 18세기 말 이후 오스만 제국의 쇠퇴를 이용해 중동과 발칸반도 지역에 대한 유럽 강대국들의 군사 정치적 개입으로 발생한 국제 분쟁을 가리켜 오리엔탈 크라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의 편에 섰던 국가들은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었습니다. 1840년 7월 15일에 오스만 제국과 런던 협약을 체결하여 이집트로 하여금 이집트 본토와 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을 오스만 제국에게 넘겨줄 것을 통보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런던 협약에서 프랑스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집트를 지원했기 때문이죠. 당시 프랑스는 알제리 정복 후 북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힘쓰고 있었고 이집트를 돕는 것이 그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될 걸 우려했죠. 이처럼 서구 열강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수시로 적과 아군을 갈아치웁니다. 어쨌든 무함마드 알리는 이 협약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1840년 9월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연합 함대가 시리아의 베이루트를 공격하고 이집트는 패배하고 맙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시리아의 점유권을 빼앗겨 왕국의 영토는 이집트 본토와 수단,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서구 열강에 의한 최초의 중동 지역 분할 사건이었죠. 또한 5만 명에 이르던 이집트 상비군은 18,000명으로 감축되었고 이 조약으로 무함마드 알리가 얻은 유일한 것은 이집트의 자치권과 총리직 세습권이었죠. 무함마드 알리는 사실상의 독립왕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무함마드 알리의 몰락은 쇠락하던 오스만 제국을 대신해 아랍 문화권의 큰 세력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집트라는 새로운 지배자의 등장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동의 아랍인들에게는 애석하게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세력의 대항마였던 오스만을 몰락하여 거꾸로 기독교 세력에 의해 겨우 생명만 연명하게 됩니다. 중동 지역이 서구식 국제 질서의 균형을 위한 제물로서 현재까지 세계의 화약고가 된 시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1840년 런던 협정은 러시아로서는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이를 틈타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이후 러시아는 서유럽 강대국들의 공공의 적으로서 많은 견제를 받게 됩니다. 협정의 내용에 따라 오스만 제국은 흑해의 관문인 보스포루스, 다르다넬스 해협 통제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됩니다. 러시아의 지중해로의 진출을 제재한다는 의미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근대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크림 전쟁이죠. 영국 등의 압력으로 해협 통제권을 잃었지만 러시아는 해양 진출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칸반도 지역에서 분쟁을 유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와 맞서기 위해서는 외세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죠. 프랑스에서는 1848년 제2공화정이 수립된 후 보통 선거에서 70%의 득표율로 프랑스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나폴레옹 3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중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1851년 쿠데타를 일으킨 후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는 국내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얻어 권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성직 관할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여왕의 영국은 인도와의 무역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해양 진출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죠. 이런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1853년 10월 4일에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참전으로 오스만 제국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났지만 오스만 제국은 전쟁의 국력을 쏟아부은 덕분에 경제가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나라 곳곳에서 폭동과 약탈이 일어났고 발칸반도에서는 오스만의 반기를 든 슬라브계 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봉기를 일으킵니다. 견제 세력이 약화되니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 내정 간섭을 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1854년 11월 무함마드 알리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사이드 파샤가 총리직을 승계받고 프랑스의 차관을 받아 스웨즈 운하 건설에 착수하며 각종 근대화 개혁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의 사망 후 이스마일 파샤가 국책을 이어받게 되고 드디어 1869년 11월 스웨즈 운하가 개통됩니다. 스웨즈 운하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 중 하나로서 총 길이 162.5km에 달합니다.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운하의 건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꿈이었고 이를 현대에 와서 이스마일이 이뤄낸 것입니다. 하지만 무함마드 알리가 근대화와 영토 확장을 꾀했으나 전쟁에 패배하고 몰락했던 것처럼 이스마일도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운하 건설로 인해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영양실조, 과로, 전염병으로 죽어갔으며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릅니다. 특히
1876년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전쟁에서의 재정 낭비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호시탐탐 수에즈 운하를 노리고 있던 영국에게 운하의 주식을 팔아 넘겨야 했습니다. 영국은 손쉽게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때부터 영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또한 원래 1900년까지 회사 순이익금의 15%를 받게 되어 있었으나 그 권리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지정학적 요충지인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에즈 운하는 사이드와 이스마일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수에즈 운하 건설에 수백만 파운드와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이집트의 부국 항변과는 거리가 먼 서양 열강들이 이집트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계기만 마련해준 셈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수에즈 운하에 그토록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항로의 거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수에즈 운하로 인해 런던에서 싱가포르 간의 항로가 24,000km에서 15,027km로 대폭 줄어드는 등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영국, 프랑스 등과 갈등을 빚게 만들고 제국주의에 맞선 아랍 민족주의 태동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수에즈 운하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4차에 걸친 전쟁의 발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로 인한 영국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화되어 이집트 엘리트층의 민족의식이 높아집니다. 이집트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우라비 파샤 대령을 중심으로 이스마일 파샤의 지지와 함께 민족주의 내각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를 가만히 내버려둘 영국이 아니죠. 1879년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게 압력을 넣어 이스마일을 대신하여 영국의 우호적이었던 테우피크 파샤를 총리직에 임명시키고 민족주의 세력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1881년 우라비 파샤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를 계기로 1882년 7월 11일 15척의 영국 함대가 알렉산드리아를 폭격하여 이집트, 영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3일 후인 7월 13일 영국군이 상륙에 성공하여 도시를 장악합니다. 한 달 후에는 추가된 병력을 포함한 4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곧장 카이로를 향해 진격합니다. 하지만 잘 조직된 이집트군은 카피르 엘 다와르 전투에서 가네 놀슬리 중장의 영국군의 진격을 저지하며 훌륭하게 방어해냅니다. 곧장 카이로로 진격하는 계획이 실패하자 가네 놀슬리는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라비는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군이 이집트군의 외통수를 칠 방법은 운하를 통하여 뒤를 치는 수밖에 없었는데 우라비는 운하로의 침입은 없을 것이라는 수에즈 운하 주둔군의 지휘관의 조언을 듣고 운하의 봉쇄를 풀어버립니다. 9월 6일 영국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에즈 운하의 주요 도시 이스마일리아에 상륙하여 운하를 장악합니다. 우라비는 운하를 재점령하기 위해서 9월 10일 운하의 요충지였던 카사신을 급습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9월 13일 영국군은 카사신 인근의 델엘 케비르에서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집트군을 와해시키고 손쉽게 카이로를 점거하게 됩니다. 우라비 파샤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지만 그의 죽음으로 또 다른 봉기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영국은 그를 실론으로 유배시키는 것으로 형을 바꾸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 이집트는 1822년부터 1922년까지 영국의 보호령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헤디브 왕조의 영토였던 수단은 영국의 공동 통치를 받게 되고 후일에 수에즈 운하 운영권과 함께 이집트 영국 간의 정치, 외교적 공방의 주요 사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라비 파샤가 이끌었던 민족주의 세력의 집권은 기간이 매우 짧았고 전쟁의 패배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지만 외세의 침략에 맞서 이집트 대다수의 민중들의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 전체에서 호응을 얻으며 아랍 민족주의 태동의 하나의 계기로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892년에 테우피크가 조용히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 아바스 힐미 2세가 총리직을 승계받습니다.